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사제, 자연을 발명한 과학자 전편에서 이름을 공개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 남작의 얘기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장 배경 그리고 그의 탐험의 업적 또는 과학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에는 그에 대한 시대적 평가 그리고 세계 과학사와 역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 전해지는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훔볼트인가? 시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훔볼트 대학이 있죠. 훔볼트 대학은 알렉산더 훔볼트를 위한 대학은 아닙니다. 그의 형인 빌헬름 훔볼트가 설립한 학교이죠. 그러나 아래 보이는 이 동상은 알렉산더 훔볼트의 동상입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 그 유명한 독일의 문호죠. 이 괴테는 훔볼트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깨달은 것이 나 혼자 몇 년을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우스트하고 훔볼트를 동일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 사람의 나이 출생 연도는 알렉산더 훔볼트보다 20년 앞선 나이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평가를 내려준 것은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남아메리카 해방자로 유명한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베네수엘라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독립에 기여한 사람이죠. 이 사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일들을 다 합해도 훔볼트 한 사람이 한 일보다 적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리테니카 사전은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나폴레옹이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이 훔볼트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이렇듯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노아의 홍수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람 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훔볼트인가요? 또 한 과학자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훔볼트가 없었다면 비글호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종의기원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의기원에서 이미 아시는 분 있겠죠. 또는 나는 오직 훔볼트만을 배우기 위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는 또 하나의 태양처럼 내가 보는 것을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리고 훔볼트의 초기 명작 신변기 총 7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책을 거의 암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1831년 비글호를 탑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사진으로 좀 추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8년 비글호 항해기를 저술해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대중적 발간 전에 이 책을 훔볼트에게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변기의 내용이 너무 많이 인용돼서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외우고 있다시피 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서신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훔볼트는 과학적 관용이라고 그러죠. 정보의 공개 이런 부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정어린 칭찬을 해줍니다. 위대한 책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열정적 조언까지 해줍니다. 거기에 찰스 다윈이 대단히 감동을 했다 그러고요. 감동만이 아니고 그 안에 그 과학자적 많은 지적과 반론도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찰스 다윈은 훔볼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그를 숭배합니다. 참 쉽지 않은 평가 같습니다. 자, 훔볼트의 영향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그를 존경합니다. 따져보면 유럽이라는 구대륙 전역, 그리고 남미 아메리카라는 신대륙 전역의 문화, 예술, 과학, 정치, 사상, 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4세는 그는 과학계의 섹스피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에겐 되게 낯설어요. 뭐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인류 전반에 대해서 좀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물론 이분은 2차 대전 시대의 인물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시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세계 1, 2차 대전에 독일의 책임이 대단히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독일이나 독일 출신들이 좀 경원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학다식하고 팔방미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과학의 모든 장르에 그치지 않고요. 문학과 사상, 정치에 이르기까지 총 모든 분야를 망라를 하는 분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은 학문은 분업화, 전문화되는 추세였어요. 그러므로 복합, 융합의 관점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졌던 측면이 있었던 거지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약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앞서도 너무나 앞서간 생각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 있는데요. 이 당시는 유럽의 전 세계가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반대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인류 문명 또는 문명화된 인류의 야만성이다. 결국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살생을 하고 또 그 민족을 지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야만성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노예제도는 사악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흑인 노예, 인디어 원주민들한테도 인격적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전 세계 콜럼버스 동상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 사람의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환경운동의 원조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개발이 자연 파괴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의 200년 전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자유주의자이고요. 기존의 억압된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명적인 얘기 또는 혁명을 촉구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대상과 거리가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좀 마이너리티한 유물론, 무신론적인 입장에 가까웠고요. 또 내세를 믿거나 유태인 차별을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괴팍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단적인 자세 이런 걸 견지를 해서 그럴까. 동인도 회사에 인도 탐험을 제안했는데 거절을 하게 돼요. 그때 경영인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프로이센의 자유분방한 말썽꾸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사람의 특징이 다소 무국적주의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에 따라서 프로이센이나 독일에 대한 약한 조국애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활동하거나 영국에서 활동하거나 또 조국에는 좀 약간 거리를 두거나 영원한 이방인 또는 방랑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첫 번째 남미 탐험의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파트너입니다. 에메 봉플랑. 그리고 뭐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하고 전부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고 자료에서 밝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되게 플라토닉이라는 얘기를, 연구 동반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오직 신대륙, 오직 신천지 이런 부분에만 천착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메인이 아니고 항상 변두리의 얘기이다 보니 결국은 사람의 시선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책은 안드레이 울프라는 전기작가가 쓴 책입니다. 자연의 발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잊혀진 영웅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훔볼트 이분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을 살다 간 분인데 너무도 진보적이고 너무 천재적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된 얘기를 너무 일찍 발견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일찍 실천하다 보니 다소 시대를 앞서간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좀 멀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훔볼티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훔볼티즘의 정수는 이렇습니다. 그도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책만 읽어서는 완벽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자기 발로 탐험하고 자기 몸으로 실험하는 극한의 모험과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과학자들은 연구실을 떠나야만 과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상당히 감명 깊은 얘기이고요. 무슨 생산 현장, 조업 현장 이런데 실제 과학들이 와서 기여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좀 더 현장에 대한 생각들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식은 공유하고 교환하고 만인이 사용해야 된다. 2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의 교육이나 요즘의 세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금 발현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얘기인데요. 물론 이 얘기는 찬반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훔볼트 남작은 한꺼번에 3가지 이상을 수행하거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괴테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을 그처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바쁜 현대에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 자연, 지리, 모든 생명체, 우주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근거는 바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끝없는 탐험, 실험, 관찰, 기록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를 길러낼 수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대한 과학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교훈은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왜 이런 끊임없는 호기심이 거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탐험, 그리고 도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인류에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는 몸소 실천하고 또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해내고 기록해내는 정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결과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훔볼트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봉플랑이 살아서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 도착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편지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그의 탐험과 도전은 인류의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후 히말라야 산맥도 발견되는 것이고요. 모든 과학적인, 모든 지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분이 개척한 여러 가지 과학적 장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분화돼서 더욱더 고도화된 과학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류에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렉산더 폰 훔볼트를 통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그리고 호기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도전에 머무르지 않고 기록하는 것, 그것들이 또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우리의 조직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